이제 본격적인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2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XR과 메타버스가 가져올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김빙구 LG U 플러스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 담당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민구 담당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XR과 메타버스가 가져올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LGU 플러스의 김민구라고 합니다. 통신 기술의 디지털화는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그 5G 상용화는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3D 입체 영상을 고객분들이 손쉽게 전달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들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원하는 학교 장소에서 불러내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고 가기 힘든 곳을 내 눈앞에서 힘든 공연 같은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시작을 5G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디지털화는 XR의 시작에 앞서 이젠 메타버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XR과 메타버스의 진화가 어떤 점에서 크게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1인칭 시점에였고 그 다음에 시각적 스타일이 강화된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로 진화되면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소셜 기능까지 강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참여를 통해서 공간과 아바타가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다른 친구의 아바타하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돼서 보다 실제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제페토와 로블록스와 같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연을 했고요. 제페토는 3년 만에 글로벌 가입자 2억 명을 달성을 했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에 상장하면서 50조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페토가 소셜 메타버스의 성향이 강하다면 로블록스는 게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소셜과 게임이라는 문화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게더타운을 이용한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아니면 면접 같은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취향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출현되고 있고요. 그거를 여러 취향과 목적으로 기업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퀄컴에서 MX 데모데이에서 표현했던 건데 공간 인터넷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웹브라우저 속에서 스크린 대신 우리의 현실 세계를 닮은 가상의 3차원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리얼 월드는 3차원 세계죠. 근데 그동안 저희는 2D 세상에서만 온라인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간 인터넷의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한테 다가올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월드 간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IT 글로벌 잡지인 와이드사의 편집장이신 케빈 켈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현실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월드가 1대1로 매핑이 될 것이며 궁극에는 피지컬 리얼리티와 디지털 유니버스가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점점 앞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월드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디지털이 공간화하도록 5G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AR, XR이라는 컨텐츠 기술이 가미되고 또 DX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같이 접목되면서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연결, 몰입, 경험이라는 새로운 고객 가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터넷이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저희가 이메일 보내는 거, 그다음에 홈페이지 쓰는 거 그 정도밖에 상상을 못했었는데 뭐 페이스북의 SNS 같은 거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다만 메타버스 기술의 그 기술 진화 흐름을 보면 어떻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디지털 변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그 흐름을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봤는데요. 실제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가상경제입니다. 실제감이라는 것은 뇌를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 알면서도 진짜인 듯하게 착각하게 하는 건데요. 그 실제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자기의 경험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공간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다른 친구의 아바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아바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존재하지 않은 것과도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건 뒤에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가상경제입니다. 가상경제는 가상 공간 안에서 디지털 재화가 거래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가 강력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현재 실제감, 상호작용, 가상경제에서 어떠한 산업계에서의 노력들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메타버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보통 아바타가 귀여운 스타일 또는 만화적, 시각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 타겟이 MZ세대입니다.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귀엽고 만화적, 시각적 스타일에 훨씬 더 호감도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감을 주는 나를 대별하는 아바타 기술의 핵심은 고객들한테 어떠한 호감도 있는 아바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가까워지면 호감도가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게 언캐니 밸리라는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를 벗어나야 진정한 그 인간과 가까운 아바타 기술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유니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아라는 친구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땐 거의 실물과 유사하게 됩니다. 아직 그 동작하고 춤추는 것들은 조금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와 그래픽 기술, 엔비디아도 그래픽 기술을 리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엔진을 갖고 있는 언리얼, 유니티 이런 쪽에서의 그래픽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이러한 두 기술이 발전되면서 보다 인간다운 비슷한 모습의 디지털 휴먼들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로지라는 친구입니다. 성은 오씨고요. 이름이 로지입니다. 오로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신한라이프의 지금 광고 모델로 채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인마라는 친구가 인스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마는 잘 아시는 이케아의 그 전속 광고 모델이 돼서 저 뒤에 보이는 공간들이 이케아 쇼룸에서 거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 게 미국의 릴리 켈러인데요. 브라질리언 그 미국 시민입니다. 300만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기업 협찬으로 한 번 포스팅할 때 8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 구찌하고 협업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 소니에서 공개한 건데요. 메디슨 비어라는 여자 가수의 이머시브 리얼리티 콘서트를 CES에서 보여줬는데요. 뉴욕에 가보시면 소니홀이라고 있습니다. 소니홀에 있는 캐디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히 뉴욕에 있는 소니홀과 똑같은 가상 공간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무대 위에 메디슨 비어를 왼쪽에 보신 것처럼 가상 스튜디오에서 거의 메디슨 비어 미니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공연들을 실험을 했는데요. 그 리얼리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메디슨 비어에서 입고 있는 그 치마가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게 되면 치맛자락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직 좀 머리 스타일에 있어서는 좀 왜곡이 있어서 보면 메디슨 비어도 머리를 보면 좀 이렇게 여성분들 묶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R&D와 기술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지금은 진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하지 않으면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감을 구현하는 컨텐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창에 인사 남겨주시고요. 제가 나우에서 전화 연결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스튜디오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뭔가 이렇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XR 이 기술을 활용한 이 스튜디오를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우에서 네, 아이유가 이번에 싱글 앨범을 내면서 고객 팬미팅을 했습니다. 이 팬미팅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아이유 분하고 가방하고 요것만 실제 있는 거고요. 다 배경은 가상입니다. 최근에 이걸 XR 스테이지라고 얘기도 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가 7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방송 미디어 업계인데요. 주로 해외 로케이션에서 찍었던 것들을 이런 가상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풍의 완전히 LED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배우들을 앞에 놓고 촬영을 하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 씬 같은 걸 보실 때 대부분 카메라 앵글이 정면만 비추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씬 같은 경우를 찍으려면 그때 관공서의 허락을 또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자동차 씬을 카메라 감독이 앵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앵글 앞에서 보는데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찍게 되면 그런 연출에 대한 효과의 제약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의 콘텐츠 제작하는 환경들이 지금 메타버스 기술과 접목되면서 실시간 영상 합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 기반의 3D 모델링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그 그래픽 수준의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그 거의 실사와 유사한 형태로 포토 매트릭 스캔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실사 기반의 3D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첨성대인데요. 첨성대를 사진을 수백 장을 찍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거리감을 측정합니다. 두 데이터를 합성해서 정합하면 실제 첨성대와 같은 3D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그냥 영상으로만 그 첨성대를 보셨다면 실제 내 아바타가 저 첨성대 안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뒤도 볼 수 있고 앞에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3D 모델링이 된다면 예상을 해보건데,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것이 굉장히 히트했는데 그 세트장을 다 없애가지고 드라마는 히트했는데 그 세트장이 없었다는 아쉬운 소식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 드라마의 가장 유명한 씬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서 다 디지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영하고 나서 굉장히 큰 히트가 일어났을 때 고객들이 그 현장 안에 내 아바타를 통해서 이 배우가 여기에 앉아 있었지, 이런 거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XR이 주로 시각적 스타일의 실제감을 강조했다면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영상 통화보다는 그냥 통화했을 때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감이라는 것은 청각에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를 착각시키기 위해서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청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3D 오디오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글 I/O에서 비밀리로 진행했던 스타라인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랑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실시간 압축 기술이 다 적용된 기술이고요. 상대방과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3D 화상 시스템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건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렇듯 무안경으로 3D 효과를 주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착각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가장 혁신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페이스북은 지금 손목에 있는 것 같이 새로운 인풋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컴퓨터의 메인 인터페이스는 마우스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터치입니다. 네, AR, VR 시대에도 그런 인터페이스가 가장 적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착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적, 청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신경도 같이 달라붙어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촉각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작도 하면서 자기가 실제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존 레전드라는 미국 가수고요. 자선 Hello, 가상 everybody. 콘서트를 한 겁니다. It's John Legend here. Welcome to the show. 이쪽 Welcome to 부분을 our 자세히 virtual 보시면 club. 도움이 되실 겁니다. This is virtual me. I'm singing live. I'm in a motion capture suit right now, and we're gonna have some 방금 fun. 말씀하신 I'm gonna 존 play some songs for 레전드가 you. Some 실시간으로 old 모션 songs, some 캡처 new songs. 그 This is a 옷을 new 수트를 song. 입고 It's 있고요. called Ooh 손을 La. 보시면 글러브를 끼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 존 레논을 표현한 가상 아바타에 그대로 투영한 겁니다. Come and get me wasted. This is dedicated to that ooh la. Run it to 이건 me, 자선 baby. 콘서트였기 I'll be 때문에 going 여기 이렇게 stupid 보이시는 for 표현들이 있지 that 않습니까? ooh la. 그 참여하신 아바타 분들입니다. Baby, wait. I've 그래서 been 아바타 thinking 부분이 about 자성금을 it all 내면 day. 이렇게 You 인터랙션이 많이 know 생깁니다. what I 자기 아바타가 want. 커지고. The second, the minute I'm home is ooh la. 미국 웨이브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 LG도 여기에 일부 소액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듯 실시간 리얼타임 엔진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실시간으로 제가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존 레전드처럼 다른 공간에서 움직임을 곧바로 가상 공간으로 전달을 해서 그리고 실제 콘서트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 표현과 확실하게 인터랙션을 하고요. 무대 연출도 기존의 연출하는 거에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하지 못했던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재하지 않은 것들하고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GPT-3라는 완전히 빅 AI 알고리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건으로 준 게 있습니다. 너는 CT홀에서 일하는 애고 너 요즘 굉장히 바빠. 그리고 정시에 CT홀에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이런 것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이 친구한테 말을 물어봅니다. 뭐 안녕하세요. 당신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CT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 CT홀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왼쪽 블럭 두 블럭 가서 좌측으로 가서 오른쪽 가면 CT홀이다. 근데 말을 더 하려고 했더니 나 네 말 들을 시간이 없다. 나 지금 늦으면 상사한테 퍼니시 당한다. 라고 해서 조건을 두 가지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 캐릭터가 문장을 만들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나갑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가상 공간에는 아바타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들과 다양하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또 보시죠. ホログラムになることには本当に驚くべきことがあります。私たちは最新の複合現実キャプチャ技術を使用し、私のホログラムを作成しています。実在の人物をホログラムとして見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私が実際に日本語を話しているのが 이분이 新しいの 실제 です。 인물이고요. 私は日 이분을 本語を 똑같이 話し 맞는 ませんが、 미니미는 私の声とホログラムは完 미니미로 璧な日 얘기를 本 하는 語で 건 話してい 일본어로 ます。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こ 일본어를 れはニューラルテ 하지 キスト読み上 못하십니다. げと呼ばれる最新の人 AI의 工知能 일본어 技術、 기술을 いわゆ 이용해서 るニューラル 이분이 テ TTS を使用 스피치를 していま 일본어로 す。 하시는 겁니다. 私たちは自分の声の録音 이렇게 を使用し、 현실 私のよう 세계보다 に聞こえる 더 私自身 똑똑해진 の個人的な 버추럴 音声 미 署 같은 名を作 것들이 成しま 유명 す。 인사들을 통해서 日本語か 활동할 ら 수 フラン 있는 ス語、 개연성도 ポルトガル 계속 語まで話せ 발전들을 ま 하고 す。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가상경제입니다. 가상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요즘 가장 핫한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응용 기술인 NFT 기술입니다. NFT 기술은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면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 가상경제의 기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규제상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해외에서는 NFT를 통해서 가상 공간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술하고 그림 작품들이 가상 갤러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상 경제에서 가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브랜드 협업입니다. 지금 아바타의 구찌 제품들을 지금 브랜드 협업이 이루어졌고요. 제페토에도 가보시면 나이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굉장히 제페토를 이용해서 브랜드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런 브랜드 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업적인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직업이 없고요. 여기서 이런 구찌가 그 아바타가 입는 꾸미는 옷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인터뷰한 내용은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상경제에서 어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듯이 가상경제에도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킨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간 안에서 뭐를 만들려면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디지털 에셋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도 거의 시민사회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매니저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이든 어디든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가상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하고 어떻게 알려야 돼요 할 때 이벤트 같은 걸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메타버스 전체의 시작의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아마 내년에 많이들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지금 피지컬 월드가 아니라 나머지 절반의 디지털 월드가 나타났습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에픽게임즈 CEO의 팀 스위스가 하신 말씀인데요.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버전이고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일하거나 게임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메타버스는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발전, 그 실제감, 상호작용, 가상경제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연결, 몰입, 경험이라는 것들을 부여할 거고 다양한 산업계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상 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동인을 고객들한테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간 안에서 차별적 경험을 누가 잘 이끌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몰입, 경험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가상 공간에서의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상 경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확장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XR과 메타버스에 대한 최신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고 담당님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구 너머 우주 탐사 시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 그룹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홍규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문연구원의 문홍규입니다. 저 하늘의 공기와 물과 이 깔을 대교의 돌, 암석, 그리고 저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것은 138억 년 전 시간과 공간이 태어난 사건이 있었죠. 빅뱅 직후에 수소와 헬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우리 태양 같은 별, 그것보다 더 무거운 별들 중심에서 순차적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철이나 크롬, 이것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일부는 별 중심에서, 아주 무거운 별 중심에서, 그 다음에 초고성 같은 아주 무거운 별들이 종말을 고하면서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나 저나 혈액을 타고 흐르는 저 적혈구 안에 주성분이 산화철이죠.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실어다 날라주죠. 네, 그것의 상당 부분은 초신성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46억 년 전쯤, 50억 년 전쯤 우리 은하 외곽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태어났고요. 그 중심에는 아기별 태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가스와 먼지들이 충돌하고 깨지고 다시 뭉치고 충돌하고 깨지고 뭉치고 해가지고 작은 천체들이 자라나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소행성과 해성들이고요. 그들 중에 일부 더 성장한 것들은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됐고, 지금 우리가 흔적조차 볼 수 없었던 원시 행성 중에 일부는 또 깨져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암석과 금속, 바깥쪽에는 휘발성 기체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천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복잡한 역학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위치와 궤도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지구 주변을 아직도 돌고 있죠. 오늘 날짜로 저거보다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 8월 오늘 날짜를 26일자로 제가 업데이트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지구 근처를 공전하는,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들 중에서 추정 크기가 140m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구 궤도하고 그 소행성 궤도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 궤도와 궤도의 거리가 지구달 거리의 약 20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행성들을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저희 천문연구원 저희 팀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여기 2018 PP29라는 것은 지구 위협 소행성입니다. 궤도가 멀어졌을 때 목성 궤도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 PM28이라는 소행성이 지구랑 굉장히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 뭔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매장돼 있다면 우리가 연료를 적게 들이고서도 가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룩셈부르크가 우주에서 뭐를 한다고 말이죠. 네, 룩셈부르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기 전까지는 그냥 베네룩스 3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룩셈부르크보다 훨씬 못 사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룩셈부르크와 접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집값이 싼 자기 나라에 살면서 봉급은 2배로 받는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세계 1위예요. 한국은 30위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룩셈부르크는 일찍이 철강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철광을 경영하고 있었고요. 자기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셀로미탈이라는 국제
합작 기업이 세계 철강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SES라는 업체는 인공위성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방송통신위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개 위성을 방송통신 위성을 운영을 하면서 70개의 안테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TL이라는 종합 미디어 그룹은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인데요. 68개 TV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31개고요. 우리나라 KBS가 몇 개 채널 가지고 있죠? 무궁화 위성이 우리 몇 개 있죠? 이 나라가 벌어들이는 부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금융 강국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이런 회의를 몇 년 전에 갔었었는데요. 당시에 부총리이자 경제부 장관이던 에티엔 슈나이더 씨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커피 브레이크 때 물었습니다. 이거를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렇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맨날 TV 틀면 나와. 이게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가 돼? 돼. 어떻게? 우리는 인구가 60만 명밖에 안 되잖아. 지금은 한 64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제부 장관이 왔습니다. 그 Space Resources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당이 오더라도 걱정 말라고 에티엔 슈나이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4월 달에 비대면으로 Space Resources Week라는 것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68개국에 1,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광산, 소행성 과학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제, 진짜 광산, 지구 광산 사업자들까지 1,300명이 들어갔었죠. 아까 이경희 총장님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죠. 산유국인 줄만 알았던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10명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카이스트하고 인공위성연구센터, 그 다음에 세트랙 I에서 교육을 받게 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화성으로 쏜 겁니다. 물론 로켓은 일본 로켓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가운데 계시던 저 최고 통수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타셨다. 난 머세디스 벤츠를 탄다.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지만 내 증손자는 어쩌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괄호 닫고 다시 낙타를 타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지구는 질량으로 볼 때 35%가 철입니다. 다 어디로 갔죠? 왜 파야지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이게 용융이 돼서 무거운 것들은 다 가라앉았죠. 그러니 표면에서 무거운 광물들이 발견이 되면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전 세계 주요 광물 지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근데 보십시오. 이게 소행성과 해성이 충돌한 지도거든요. 캐나다 뉴 브린스윅 대학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캐나다의 서드베리 임팩트 크레이터나 남아공에 있는 금광, 철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행성이 떨어진 지점이랑 일치를 해요. 왜냐? 소행성들이 가져왔기 때문이죠.
우리 지구가 소행성들이 뭉쳐서 만들어졌듯이 소행성은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는 분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겁니다. 노광이죠. 예, 저희가 룩셈부르크에 가서 했던 회의 참석자들입니다. 소행성 과학자들도 있고 또 실제로 스페이스 마이닝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의 사장, 부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자료는 다 공개하고 그분들의 자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비공개로 하고 녹화도 하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좀 인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쉽게 암석질하고 탄소질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금속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학습법을 이용해 가지고 소행성 색깔만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했거든요. 최근에 그 논문이 게재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왔던 그 조엘 서셀이라고 하는 트랜스 아스트라라는 우주 채굴 업체 대표는 지금 나사랑 협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만은 그 탄소질 소행성 거기에 물이 얼마나 있고 채굴 가능한 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말해달라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물일까요? 우주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마시고 식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플러시도 해야겠죠. 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연필처럼 보이지만 이게 로켓이거든요. 로켓의 연료하고 산화제가 산소하고 수소입니다. 여기 있는 거죠. 네, 전기 분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는 필립 매처 교수라는 사람하고 미국 우주 업체하고 같이 만든 건데요. 소행성 탄소질 소행성처럼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꽝꽝 얼립니다. 극저온으로 올린 다음에 드릴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음을 물로 만들어서 뽑아내서 그걸 증류해서 로켓 엔진으로 만든 거예요. 소행성은 워낙 중력이 작기 때문에 물 스팀 엔진으로도 저렇게 중력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엘 서셀은 태양 오목거울로 태양열을 여기 모은 다음에 히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 물 얼음이 탄소질, 그 다음에 금속질 이런 것들 입자질이랑 섞여 있는 소행성을 녹여서 그 증기를 뽑아서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시스템을 나사의 NIAC, NASA Innovative Advanced Concept Studies 최초로 3단계까지 나사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토류가 있습니다. 네, 히토류가 이쪽 보라색, 분홍색 이쪽에 있는 것들이 히토류죠. 네, 이런 첨단 제품, 특히 전략 무기에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국제화학연맹에서 만들어낸 주기율표가 제가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게. 네, 녹색 뭐 괜찮아요. 노란색 괜찮아요. 오렌지색, 빨강색, 검은색으로 갈수록 앞으로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 중인 것들입니다. 여기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핸드폰 원료라는 뜻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금, 텅스텐, 탄탈륨 이런 것들은 이미 심각하게 분쟁 중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표현된 아연, 갈륨, 게르마늄, 아스뮴 이런 것도 사실상 뭐 문제가 되죠. 네, 쿼드 안보 전쟁이지만 경제 전쟁이고요. 히토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요, 물이 포함된 탄소질 소행성, 백금족 원소가 68 ppm 포함된 120m급 금속질 소행성은 5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물이 질량 비율 16% 포함된 50m급 지름 소행성은 한화로 88조 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소행성들을 앞다투어 가지고 샘플 리턴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사실은 일본은 최초로 규소질 소행성을, 그 다음에 이어서 탄소질 소행성 유류구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일본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지금 그걸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회가 왔습니다. 2029년 4월 13일의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14일의 토요일 새벽 6시 47분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빨리 가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거기 가서 대기를 하고 매핑을 하고, 지나가는 동안, 그 다음에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 예상되는 것은 궤도가 변하고 자전축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표면에 약하나마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겠다고 임무를 보내는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 준비하느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예타 준비가 참 그게 힘든 거더라고요. 네, 한 1000페이지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사해서, 네, 탐사선이 여기 있습니다. 예, 지구 중력권을 탈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플라이바이 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여기고 아포피스가 여기고 탐사선이 여기입니다. 아포피스하고 곧 접근을 하겠죠. 네, 지구하고 아포피스하고 곧 접근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시퀀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동행 비행이라는 거를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처럼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올 겁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산업화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 전까지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명나라의 환관이자 장군이자 탐험가인 정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1492년에 갔지만 이 사람은 1405년에 첫 행해를 시작했고요. 정허의 함선 중에서 제일 큰 것은 137m, 산타마리아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정허의 함선은 62대, 산타마리아 함선은 3대. 정허는 약 2,800명, 27,800명, 산타마리아 선호는 9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허의 함대가 추락할 때의 모습입니다. 정허의 함대는 이게 4번째 그 원정이었었는데요. 예, 남진아해를 지나가지고 실론, 인도, 그 다음에 도하, 아프리카까지 두 대의 편대로 나눠가지고 갔었죠.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원정은 중단됐습니다. 만약에 더 지속이 됐더라면 남반구에 있는 신대륙들은 전부 다 중국 글씨로 한자로 쓰여졌을 거고요. 거리 이름도 명나라 황제 이름으로 도배가 됐었겠죠. 그래서 정허는 몇 해 있다가 쏘게 될 소행성 시료 채취 임무에 상징적으로 정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서구 열강에 비참하게 지구 내줬던 역사를 서력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캘리포니아 근방에서 고래잡이를 했었습니다. 1935년 미 의회 FBI 자료인데요. 예, 동남아에 어디를 얼마나 정복해가지고 쌀을, 곡물을, 철을, 고물을, 생선을
몇 명을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 잡겠다는, 어떻게 공수를 하겠다는 그런 현황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소행성 흙을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행성의 미래 광산이자 주유소이자 공장이자 터미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도 우주 광물을 캐와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협약한 아르테미스에는 소행성 광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게 타이틀 페이지입니다. 나와 있어요. 한국에는 언론에 달에 관해서밖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선 도공 2, 3평을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480여 명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천민들이었었는데 거기서는 귀족 대접을 받았고 이분처럼 신이 된 신사에 모셔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데리고 오기를 원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민으로 돌아가기 싫었기 때문이죠. 이분들을 끌고 간 일본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그들은 조총을 만들고 한포를 만들고 제로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에서 채취된 자원을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발표해주신 문홍규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기술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곽지혜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곽지혜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기관 소개는 책자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인 에너지기술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10월에 한국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선언을 하다 보니까 좀 정치적이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과학기술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 배경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후변화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던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 이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해왔고 총장님께서 코비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을 때 되게 와닿았었는데 코비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기후위기가 준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비드가 주는 것이 경제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결국은 기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연구 중에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내뿜을 수 있는 탄소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계산들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탄소 중립 선언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우리의 기후 상승을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일이 별로 없었고 점점 경제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84%의 그런 이제 산업 발전에 의한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도 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2100년까지 1.5도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탄소기를 300년이라고 규정을 할 때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구축해온 화석연료 문명이 세계 인구가 8배나 증가를 했고 또 GDP도 120배나 증가를 했고 1차 에너지는 30배나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2050년을 얘기하면 사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선언으로만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선언이 될 수가 없는 게 300년 동안 써온 그런
200~300년 동안 써온 그런 화석연료를 30년 내에 모두 전환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사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너무 2050 탄소 중립 일찍 선언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전환이 뭐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선언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1990년 전후로 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랄지 이럴 때 기후변화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걸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 왔잖아요. 기후 위기는 원래 지구의 어떤 뭐 사이클이 주는 거야. 뭐 우리 때문이 아니야. 원래 지구는 그렇게 기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 다 과학기술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최근까지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30년 동안 논의를 하면서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도 이제 얼마만큼 제한을 해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 1990년대에는 2도씨 얘기를 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패턴을 바꾸지 않고 기후 위기를 초래를 하고 있으니까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이제 1.5도씨를 논의를 하면서 2018년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과학적 근거 없다라는 오해들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까지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18년 이후에 1.5도씨에 대한 합의를 이룬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조금은 인식은 하지만 그 인식하기 시작한 게 지금이고 많이 늦었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피크치를 이미 친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50년은 아직 멀었고 2030년은 진짜 너무 촉박한데 2030년을 자꾸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라고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오해인 게 자발적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많이 가져가 줘야 2050년에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5도씨를 유지하자고 하는데 이미 1.2도씨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도씨 이내로 210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려면 2050년에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과학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이 기후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단지 몇 년만을 비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지구적인 온도의 평균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어떤 분들은 올해는 뭐 안 덥잖아, 뭐 기후 온난화라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는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변화라고 말하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쨌건 지속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명백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40년에 이미 1.5도씨를 넘고 이미 여러분이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은 날 동안이 우리한테 더위를 주고 불편해졌는지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상기온이 많고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고 2도씨를 넘긴다는 거는 뭐 해수면 상승이 초래하는 많은 생태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기후 위기가 온다. 그래서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자는 그런 합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에 당초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면피용의 보수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어떡하냐는 그런 욕을 많이 먹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NDC 주요국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도 본인들이 피크로 내놓은 때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감축하겠다는 그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또 우리의 양심과 그런 데 대비해서 이제 2018년 대비 35%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새로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지난 8월 19일에 환노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구는 사실 원래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주는 거지 인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사실 지구의 기후가 45억 년간 5번의 대멸종을 일으킬 정도로 많이 변화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 현재 지구 전체가 14.9도의 평균 온도를 갖고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데 2만 년 전 빙하기에는 7.8도였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할 때 19도였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떤 위기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를 다 살펴보면 사실은 글로벌 쿨링, 글로벌 워밍 뭐 어쨌건 기후랑 연결된 그런 기후 붕괴에 의한 지구 이제 멸종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걸 믿지 않고 뭐 기후 위기 뭐 그냥 지구의 역사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요, 우리 한번 다 죽고 지구는 계속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문명 활동을 하면서 올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서도 우리가 지금 헤럴드 경제 포럼인데 이게 그냥 뭐 기후 뭐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 많이 보셨잖아요.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그 경제가 과연 그냥 경제 자체인가? 경제는 모든 것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곧 경제랑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임즈에서 이렇게 전 지구가 기후 위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공모전에서 뽑아가지고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라는 건 향후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이제 정책들이 나왔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기후는 그냥 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경제를 부흥할 수는 없어.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엄청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면서 경제 활성을 하면서 또 인종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뭐 오히려 대중 수용성 이전에 기업들은 ESG 경영에 있어서의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CO2 배출 2%밖에 하지 않아. 중국 28%, 미국 15%, 인도, 러시아 이렇게 큰 나라들이 엄청 많이 배출하잖아. 사실 저희 남편도 미국 사람들이 살만 빼면 기후변화 많이 해결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도 사실 조금 양심에 찌를 때 텀블러 쓰지 않고 뭐 종이컵 갖고 갔을 때 이 핑계를 대요. 2%니까 나 오늘 하루는 좀 종이컵 써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자기 위안용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탄소중립 위원장님의 강의를 어디서 들었을 때 좀 와닿았던 게 이렇게 강대국들이 큰 나라가 많이 배출하는데 우리나라 진짜 작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 높지만 그런 나라에서 한 10위권 정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한 50-60%를 10위권 안에서 다 배출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0-60%를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노력을 뭐 2%밖에 안 한다고 안 하면 나머지 50%의 나라들이 안 할 거고, 50% 배출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게 공감됐고, 이 나라들은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한 10위 안팎에 있는 나라로서 좀 더 모범적으로 더 못하는 나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또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연이 내뿜는 CO2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그냥 그 추세대로 가면은 CO2는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 에즈 유저를 써 있잖아요. 계속 그냥 나오고 결국은 기후 위기 되고 그냥 한판 다 같이 죽고 지구는 사이클대로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에즈 유저대로 살지 말고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활동을 통해서. 근데 아무리 줄여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카본을 흡수하거나 산림 같은 걸로, 아니면 제거, 뭐 CCUS 같은 기술로 해서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게 만들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 되겠는데, 뭐 203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 2060년에 하겠다. 중국 같은 경우 2060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0개국이 사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게다가 10위권에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로서 어떤 나라는 그걸 법제화했고 어떤 나라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쨌건 130개국 이상이 탄소 중립의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를 먼저 퇴출을 시키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벨기에나 오스트리아는 퇴출이 완료됐고, 프랑스는 뭐 2022년, 뭐 독일은 2038년, 한국은 아직 이제 60기가 있는 것을 34년까지 30기로 줄인다고 했지만 신규 건설 7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탄소 중립이 모든 것에 맞물려 있어서 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뭐 탄소 중립 가려고 하는데 에너지 계획 5년마다 새로 짜거든요. 그럴 때 그냥 바로바로 뭐 야 금방 5년 전에 뭐 1년 전에 짰던 거 바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에너지 수급 계획에 맞춰서 또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의 고민을 통해서 이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뭐 내연기관차도 이제 판매를 금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2025년부터 판매를 금지하고 20나라 이상이 판매를 금지하겠다. 2035년까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전기차 쓰면 뭐해? 어차피 내가 충전하는 데서만 배출 안 하고 결국은 석탄 쓰고 그럴 거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의 의미도 전기 자체를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쓰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경제랑 관련이 있냐면 탄소 중립과 경제가, 사실 탄소 국경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조치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고국경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저 이제 아는 어떤 분들이 이거 봐, 이건 선진국의 음모론이야. 선진국이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탄소 중립을 무기 삼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선진국과 다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 논리와 각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의 과학기술도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단지 탄소 국경세만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 아닙니다. 탄소 중립과 경제 연결되는 부분에 아리백이 있습니다. 아리백은 뭐냐면 2050년까지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 전력으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2014년에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해보자라는 약간 NGO스러운 선언 같은 거였는데, 구글이나 애플 이런 좀 IT 업체들이 제조를 하지 않으니까 좀 쉽잖아요. 그래서 CO2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재생전기로 다 바꿀 거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2017년, 18년 이미 다 100%로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제 우리 다 100% 재생전기로 바꿨으니까 우리 사나 우리랑 하청업체 아니면 협력업체들도 그런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아리백 좀 달성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품업체들은 결국은 제조업을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확산세로 사실 국내 기업 중에 그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압박을 느끼시면서 조금씩 재생전기 100으로 가기 위한 지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재생전기로 부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까 우리 LG 분이 발표를 하셨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에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재생전기가 더 잘 되어 있는 100%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나 폴란드에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우리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랑 관련된 것이 탄소 중립이다. 근데 에너지는 또 탄소 중립 관련되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5%고 중동 의존도가 70%인데 그중에 화석연료를 83%를 쓰고 있어요. 근데 수입할 때 에너지의 원래 원료, 원유, LNG, 유연탄, 원자력, 무연탄에 관련된 그런 원료들의 수입이라는 문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CO2가 있고, 또 공급할 때는 1차 에너지지만 거기서 또 전기로 바꿔주잖아요. 전기로 바꾸거나 열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거나 할 때 도시가스나 열에너지로서의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로 쓸 때 그런 전환될 때 나오는 또 CO2,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비할 때는 어느 단에서 소비를 하냐, 소비하면서 나오는 CO2 등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랑 연관된 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무나 쉽게 얘기할 수 없고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분야 중에 특히 우리가 총 배출량이 2018년에 7.3억 톤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87%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에 있어서 37%, 산업에서 36%, 뭐 수송, 가정, 공공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전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는 전기가 약 25%고 열이 75%쯤 됐는데요. 생각보다 전기의 비중은 사실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나리오 나온 것 중에 전기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탈래도 전기가 늘어날 거고, 우리가 IT나 AI를 많이 사용해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기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의 그런 전망을 봐도 2050년에는 화석연료가 84%에서 20%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생이나 원자력처럼 화석연료를 CO2를 내뿜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80%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석탄이나 석유는 이만큼 줄어들고, 내추럴 가스도 결국은 유지는 하지만 줄어들고, 원자력 좀 늘어나지만 사실 크게 늘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 바이오부터 해서 아니면 바이오를 빼더라도 뭐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 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어떤 국제기구들, 가령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이제 석유 회사랄지 아니면 금방 언급드린 국제 에너지 기구도 전기 비중이 일단 50% 정도 넘는 그런 동일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재생전기는 80% 이상을 넘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고, 수소는 뭐 약 한 10%에서 수소 기반의 어떤 에너지들이 15%, 16%까지 늘어나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에를 들여다보면 사실 최종 에너지 안에 전기가 있고 전기가 아닌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인데, 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25% 정도가 아니라 50%까지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전기는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생전기는 88%, 원자력은 한 비중으로 한 7, 8%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체 전기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재생전기는 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하나도 쓰지 않던 걸 한 10% 정도 쓰게 되는 그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게 그냥 위원회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전환분과, 산업분과에서 단기간에 NDC 이제 상향 조정안을 내놔야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보자 했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의 고민이
이게 발표되면 확정안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을 거쳐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기타 등등의 우리의 실천과 기술 발전에 맞춰서 늘 유연성 있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마치 확정안인 양 엄청 물어뜯을 거다라는 것들을 사실 과학기술자나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로 들어가 있으면 또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이고 그 안 안에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노력하면서 기술의 추이와 맞춰가지고 변동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황은 45.3%를 쓰고 있다면 이제 100% 안팎이고 그런 국제적 추세와 맞추고 우리나라 실정도 맞춰서 1, 2,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1, 2, 3안의 의미는 이라는 지금 있는 에너지 계획에서의 석탄이 유지되는 아니고 뭐 3안은 완전히 다 없앤다는 그런 안 안에서 이제 변동성 있게 하고 이 에너지 기술이라는 게 엄청 복잡하고 많은 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50년 전망을 뭐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처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거를 안을 가지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계속 유연성 있게 지켜나가자는 거고 저희가 이 안에서 가장 크게 6개 이제 대전환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들은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배출안하고 인간이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탄소 전기 생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 연료 제품을 써야 돼요. 아무리 석유 안 쓰려고 해도 석유를 써야만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석유를 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배출되는 거를 포집이나 흡수로 처리해서 줄여주고 그렇지만 효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CO2가 덜 배출될 거니까 효율 향상을 해주고 폐자원을 순환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화가 2배 이상 진행돼야 되고 이것들을 다 통합으로 인프라를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으면 사실 탄소 중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도 그렇게 딱 숫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50년까지 언제 보일러는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내연기관차는 팔지 않고 모든 건물을 제로 에너지화하고 50%까지 제로 에너지를 언제까지 하고 2050년 되면 100% 제로 에너지화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각 부문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계획이 우리가 뭐 1년 만에 뚝딱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언론에서 이렇게 물어뜯을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맞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노력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에 맞춰서 실질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전기 수요라는 게 우리는 552테라와트를 2020년에 발전량을 쓰고 있었는데 예측치가 2050년 이 정도 돼요. 2배 이상. 근데 이것도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로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효율을 높이고 또 전기 수요를 줄이면 그만큼 에너지는 덜 쓰게 되는 것이라서 얘는 다 맞물려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계획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안이 있지만 이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될 것을 더 넣느냐 가령 뭐 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터빈처럼 아니면 동북아 그리드라는 것도 굉장히 국제 정세에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우주도 그렇듯이 그런 것들까지 더 공격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했을 때에 갈 수 있는 안이 있고 못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측과 촘촘하게 변동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이 탄소 중립의 또 에너지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단 무탄소 전기 생산에서 최대한 CO2를 내놓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그 안의 분야도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화력 발전에서 CO2 잡아주는 거 바이오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의 또 변동성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노력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고 가장 전제되는 것은 어쨌건 무탄소 전기 생산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7.2%밖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2020년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중에. 그런데 유럽은 이미 38.2%로 재생전력을 했기 때문에 37%라는 화력발전을 능가를 했거든요. 일본만 해도 20% 넘었고 중국도 거의 30%에 육박해요. 3년 전에 일본이 2030년까지 20% 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 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의원실에서 불러서 가서 보여드렸더니 그거 봐 우리는 재생에너지 못하는 나라야. 이거 우리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거잖아. 결국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결되려면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술력이 엄청 좋은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그거 안 되는 나라니까 안 되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놀랐는데 안 되는 나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3년 동안 이렇게 많아질 동안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될 너무 혁신이 많은데 특히 도시에는 에너지를 엄청 소비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2.8%가 차지를 2.8%의 땅을 쓰면서 55%의 인구가 사는데 80%의 GDP를 벌어들이면서
4분의 3의 CO2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4분의 3의 CO2를 배출하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탄소 중립 구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필요한 기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태양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를 만드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 안에 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 이 자원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자원이 제일 많은가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태양은 저희가 기존 통상적으로 하는 자원 지도는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으면 사실 태양은 모든 곳을 비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색깔 표시 안 된 곳도 태양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진하게 칠해져 있고 나머지 좀 40기가와트 아워 퍼 이어는 뺐는데 이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론적 잠재량이야 뭐 무궁무진한데 땅값이 싸냐, 그 다음에 뭐 산지 같은 건 사실 많이 빠지고 많은 팩터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도시가 책임을 지려면 땅값이 싼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값 문제를 빼고 도시에서 땅을 쓰지 않으면서 건물 위에만 올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원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건물은 어차피 땅값 내지 않을 내 건물이니까 그 위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이제 태양광은 사실 태양빛이 얼마나 비추냐 일조량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구름 벡터들도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태양광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되게 효율도 다르고 파워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에서 뭐 열화 특성도 봐야 되고 그 안에 많은 과학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앞서 총장님도 언급하셨던 뭐 AI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 대면화해서 재생 발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구를 3D 자원 지도를 이렇게 건물에 지금 조금 진하게 표시된 곳은 더 태양광이 많이 발전되는 곳이고 아닌 곳은 이제 덜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뭐 아니면 시간대별로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지도를 만들면 개인들이 내가 태양광을 깔고자 할 때 그 자원지도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고급 태양광을 까느냐, 뭐 중급을 까느냐, 아니면 어느 부분에 까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혹은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자원지도들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면 사실 기존에 많이 태양광 필드에서 보신 그런 태양광 패널을 보게 되시는 게 아니라 창문에도 깔고 가볍게도 하고 싶고 색깔도 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혁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팔거든요. 팔고 뭐 건물에 붙여도 태양광 패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다음 차에도 붙이고 그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현재 기술 시장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국이 재생 기술이 없다라는 착각이에요. 사실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회사가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싼 거 찾지 않고 내가 조금 신뢰성 있고 고급 기술 찾는 곳은 한국 제품이 각광을 받고 한국의 태양광 기술은 최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뿐만 아니라 LG, 뭐 신성, 현대 이런 데가 다 잘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큐셀은 주거용에서 지난 3년간 1위, 상업용에서는 지난 2년간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이 22에서 26%인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만 우리 연구원도 네이처 사이언스 이제 논문을 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화연에서도 1등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한국이 또 잘 갖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아직은 원천이지만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태양전지 효율을 기존에 알고 있는 효율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땅을 더 쓰지 않고도 사실 아까 말한 잠재량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잖아라는 착각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잠재량을 향상시키고 또 다기능 유연한 거를 만들어서 걔도 또 고효율화를 해주면 붙이지 못했던 곳까지 붙여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재생에너지 하나의 단위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보 기술이나 IoT랑 연계된 모니터링 그리고 결국은 전기차에서 다시 파워를 주거나 가스를 만들거나 파워에서 열로 만들거나 다시 열에서 전기로 만들고 그런 통합 기술도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까지 접목돼야 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이 되는데 당연히 사회문화적인 것까지 따라와 줘야 탄소 중립은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천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